아저씨, 오늘만 자고 가면 안 돼요? 비바람이 몰아치던 밤, 다 쓰러져 가는 오두막 문틈으로 어린 계집아이가 낯선 사내의 소매자락을 붙들었습니다. 사내의 옷은 젖은 무명옷이었지만 소매 안쪽에는 아이들이 알아보지 못한 무언가가 감춰져 있었지요. 남매는 제 몫의 조밥 한 술까지 덜어 사내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내가 다시 그 산골을 찾았을 땐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월화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강원도 깊은 산자락에 도틀골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골이 깊어 볕조차 늦게 드는 곳이었지요. 그 골짜기 맨 끝, 다른 집과도 한참 떨어진 자리에 낡은 오두막 한 채가 있었습니다. 지붕은 사가 비만 오면 물이 새고 흙벽은 군데군데 무너져 지프로 얼기설기 막아 놓은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 어린 남매가 살았지요. 누나는 12살 시월이, 동생은 9살 더벅이었지요. 시월이는 나이답지 않게 야무졌고 더벅이는 눈만 큰 여인아이였습니다. 이 남매에게는 아비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막정이라 했지요. 그런데 그 아비가 반년 전부터 자리보전을 하고 누워 있었지요. 관아부역에 끌려갔다가 다리를 크게 다쳐 돌아온 뒤로 사람 구실을 못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좀 어떠세요? 시월이가 아침마다 아비의 이마를 짚으며 물었습니다. 막정은 야윈 손으로 아들의 손등을 덮었지요. 괜찮다. 너희만 고생이구나. 고생은요. 저희가 다 컸는데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더벅이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곳간이라 부를 것도 없는 살림에 남은 곡식이라고는 항아리 바닥을 긁어야 나오는 조 한 줌이 전부였으니까요. 시월이는 아침이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무를 캐고 도토리를 주워오는 것이 그 야무진 누나의 몫이었지요. 어린 더벅이는 더벅이대로 남이 집 물을 길어주고 잔심부름을 해주고 겨우 좁쌀 몇 톱을 얻어왔습니다. 그날도 시월이는 바구니를 옆구리에 끼고 산을 올랐습니다. 산등성이에서 약초 캐는 노인 하나를 만났지요. 흰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명돌 노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명돌 어르신이라 부르는 이 산골에서 약초로 밥을 이어가는 늙은이였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오냐, 시월이로구나. 오늘도 나무를 캐러 왔느냐? 예, 아버지 드릴랭이도 캐고요. 노인은 허리를 펴며 아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지요. 내 아비는 좀 어떠냐? 아직도 못 일어나세요. 다리가 자꾸 부어요. 명돌 노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노인은 망태에서 마른 풀뿌리 한 줌을 꺼내 아이의 바구니에 넣어 주었지요. 이걸 다려 드리거라. 붓기를 가라앉히는 데는 이만한 것이 없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그런데 값은 무슨, 어서 가 보아라. 노인은 손을 내저으며 아이를 돌려보냈습니다. 시월이가 산길을 내려간 뒤에도 명돌 노인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오두막 쪽을 바라보았지요. 그 늙은 눈에는 남들이 모르는 무언가가 어려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그 눈빛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한편 오두막에서는 시월이가 아비의 다친 다리를 살피고 있었지요. 무릎 아래가 시퍼렇게 멍이 든 채 아물지 않고 있었지요. 아버지, 이거 정말 부역하다 넘어져서 이런 거예요? 시월이가 문득 물었습니다. 막정의 얼굴이 살짝 굳었지요. 그래, 돌을 나르다 미끄러졌다. 근데 왜 넘어진 자리가 앞이 아니라 등이에요? 밀린 사람처럼. 어린 것이 별걸 다 묻는구나. 어여 물이나 떠오너라. 막정은 말끝을 흐리며 딸을 내보냈습니다. 더벅이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캐묻지는 않았지요. 아비의 굳은 얼굴 뒤에 무슨 사연이 감춰져 있는지 그 어린 딸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셋은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거지라 불렀지만 남매는 한 번도 아비를 원망한 적이 없었지요. 누나, 아버지 약은 언제 사? 저녁상을 물리고 나서 더벅이가 물었습니다. 약이래야 산에서 캐 온 풀뿌리를 달인 것이 전부였지요. 돈이 모이면 사야지. 조금만 기다려. 돈이 언제 모여?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래도. 시월이는 짐짓 무뚝뚝하게 대꾸했습니다. 하지만 방문을 나서자 그 아이의 눈에도 물기가 어렸지요. 이 산골에서 돈이 모일 길은 없었습니다. 있는 것이라고는 몸뚱이 하나, 그리고 서로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가난한 남매의 살림을 더욱 옥죄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관아의 쇠곡이었습니다. 도틀고를 다스리는 고을에는 두현이라는 아전이 있었지요. 아전이란 관아에서 실물을 보는 벼슬아치인데 이 두현이라는 자가 여간 악독한 것이 아니었지요. 기름이 자르르 흐르는 얼굴에 눈은 가늘게 째져 언뜻 웃는 것 같아도 속은 도무지 알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올해 쇠곡은 작년에 곱절이렸다. 흉년이라고 봐줄 성시푸냐? 두현은 아랫사람들을 앞세워 골골쌌싸 곡식을 훑어갔습니다. 심지어 굶어 죽은 이의 목, 병들어 누운 이의 목까지 살아있는 사람에게 얹어 먹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를 갈면서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아전에게 밑보이면 없는 죄도 만들어 옥에 가두는 세상이었으니까요. 세상에 저 두현이란 작자는 사람의 탈을 쓴 승냥이야. 말 조심하게. 어디서 듣고 있을지 몰라. 우물가에 모인 안악들도 목소리를 낮추어 수군거릴 뿐이었습니다. 막정의 집에도 어김없이 쇠곡 독촉이 날아들었습니다. 몸져 누운 가장에 어린 남매뿐인 집에도 두현은 사정을 봐주지 않았지요. 오히려 만만하다 여겼는지 더 매섭게 굴었습니다. 이 집은 어찌 이리 밀렸단 말이냐. 곡식이 없으면 사람이라도 팔아 갚아야지. 두현의 하수인이 마당에 들어서서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시월이는 그 앞을 막아섰지요. 아버지가 편찮으십니다. 조금만 말미를 주십시오. 편찮은 게 무슨 벼슬이라도 되느냐. 다음 장날까지 못 채우면 그땐 나를 원망 말거라. 곡식이 정말 없습니다. 항아리 바닥까지 긁어 보여드릴까요? 보여주긴 뭘 보여줘.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바쳐야지. 하수인은 방문을 벌컥 열어 젖혔습니다. 자리에 누운 막정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지요. 다리 하나 저는 걸로 평생 부역을 면할 셈이더냐. 아전 나리께서 내 놈을 잊지 않고 계신다. 그 말에 막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더벅이는 아비의 낯빛이 왜 그렇게 변하는지 알 수 없었지요. 당장 이 방에서 나가 주십시오. 아버지가 놀라십니다. 시월이가 문 앞을 막아서며 소리쳤습니다. 하수인은 아이를 밀치고 침을 탁 뱉고 돌아섰지요. 어린 놈이 눈에 뵈는 게 없구나. 두고 보자. 하수인이 사라진 뒤에도 막정은 한동안 숨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시월이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어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아비가 그 하수인의 말 한마디에 왜 그리 떨었는지 그 까닭이 마음 한구석에 작은 가시처럼 박혔지요. 그날 밤 막정은 남매를 머리맡에 앉히고 오래도록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더벅아, 시월아, 아비가 미안하구나. 이 못난 아비 때문에 너희가.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시월이가 아비의 팔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막정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낮게 말했지요. 세상이 아무리 모질어도 사람 도리만은 잊지 말거라. 배가 고파도 남의 것을 탐하지 말고 힘들어도 남을 속이지 말고. 알겠느냐? 예, 아버지. 남매는 나란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그 말이 어찌나 무겁게 들리던지 두 아이는 한참을 그렇게 아비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 무렵의 일이었지요. 도틀골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한양 땅, 구중궁궐 깊은 곳에서
한 사람이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지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이 나라의 임금이었습니다. 임금은 며칠째 올라오는 상소를 읽으며 미간을 좁히고 있었습니다. 지방 고을마다 백성이 굶어 죽는다는 소식, 아전들이 쇠곡을 빼돌린다는 소식이 끊이질 않았던 것이지요. 고을 수령들은 하나같이 태평성대라 아뢰는데 어찌 백성의 곡소리는 그치질 않는가. 임금이 곁에 선 늙은 내관에게 물었습니다. 내관은 머리를 조아릴 뿐 답을 하지 못했지요. 장부는 깨끗하고 보고는 번드르르하다. 허나 그 종이 위에 글자를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임금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에 어둠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무언가를 결심한 듯 나직이 중얼거렸지요. 임금의 눈은 대궐이 아니라 백성의 문턱에서 뜨는 법이니라. 내 두 발로 직접 보아야겠다. 그 한마디가 무슨 뜻인지 그때는 곁에 선 내관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전하, 밤길은 위험하옵니다. 부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늙은 내관이 무릎을 꿇고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임금의 뜻은 이미 굳어 있었지요. 수령의 눈으로 100번 보는 것보다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게 채비하라. 그리하여 임금은 낡은 무명옷 한 벌로 몸을 감추고 지팡이 하나에 보찜 하나만 진 채 궁을 나섰습니다. 스스로를 지나가는 나그네라 부르며 발길 닿는 대로 고을을 돌기로 한 것이지요. 골룡포를 벗은 임금은 그저 조금 기품 있는 떠돌이일 뿐이었습니다. 그 발길이 며칠을 걸어 강원도 산자락에 이르렀을 무렵 하늘이 심상치 않게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먹구름이 산봉우리를 삼키고 이내 굵은 빗줄기가 쏟아졌지요. 임금은 비를 피할 곳을 찾아 좁은 산길을 헤맸습니다. 이 결심 하나가 도틀골의 어린 남매와 임금의 운명을 어떻게 엮어놓을지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무렵 도틀골의 오두막에서는 남매가 저녁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밥이라 해야 조한줌에 나물을 잔뜩 섞은 멀건죽이었지요. 그래도 세 식구가 나눠 먹으면 겨우 허기는 면할 수 있었습니다. 누나, 밖에 비가 엄청 와. 더벅이가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빗줄기가 굵어지고 바람이 지붕을 뒤흔들었지요. 시월이는 새는 지붕 아래에 대야를 받쳐 놓았습니다. 이러다 지붕 다 날아가겠다. 아버지 계신 쪽으로 물 안 새게 집 좀 더 대자. 응, 남매가 부산이 움직이는데 마당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지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 사람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여보시오. 안에 누구 없소. 지치고 갈라진 목소리였습니다. 시월이는 조심스레 문을 열었지요. 문 밖에는 비에 흠뻑 젖은 사내 하나가 지팡이에 몸을 기댄 채 서 있었습니다. 무명옷은 물에 젖어 몸에 착 달라붙었고 보찜에서도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산길을 가다 폭우를 만났소. 하룻밤만 처마 밑에 몸을 피할 수 있겠소. 시월이는 잠시 망설였지요. 낯선 사내를 집에 들이는 것이 겁이 났던 것이지요. 하지만 사내의 몰골이 어찌나 딱했던지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시월이가 문 앞으로 나서며 사내를 올려다보았지요. 아저씨, 오늘만 자고 가면 안 돼요? 밖은 너무 추워요. 아이의 말에 사내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더벅이도 마음을 정했지요. 누추하지만 들어오세요. 처마 밑은 바람이 들이쳐서 안 됩니다. 사내는 고맙다는 인사를 여러 번 하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좁은 방 안이 사내 하나로 꽉 찬 듯 했지요. 시월이는 얼른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아저씨, 옷이 다 젖었어요. 이러다 감기 들겠어요. 시월이는 방구석 괴짝을 뒤지더니 마른 옷 한 벌을 꺼내왔습니다. 아비가 성했을 적 입던 무명 저고리였지요. 이거 아버지 옷인데 지금 아버지는 못 입으시니까 아저씨가 입으세요. 젖은 옷은 제가 아궁이 앞에 널어드릴게요.
사내는 그 작은 손이 내미는 옷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무어라 말을 하려다 목이 메었는지 그저 고개만 끄덕였지요. 이 나라의 임금이 어린 계집아이가 건넨 헌옷을 받아든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남매는 그 사내가 누구인지 꿈에도 알지 못했지요. 어르신, 저희 집에 먹을 게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도 좀 드세요. 더벅이가 멀건 나물죽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세 식구가 나눠 먹을 것을 덜어낸 것이었지요. 임금은 그 그릇을 받아 들고 물었습니다. 이걸 나에게 주면 너희는 무엇을 먹느냐? 저희는 아까 먹었어요. 시월이가 얼른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아이의 배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가 말해주고 있었지요. 임금은 숟가락을 들다 말고 그 아이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같이 먹자. 나 혼자는 못 먹겠구나. 그릇을 더 가져오너라. 임금은 자기 죽을 세 몫으로 나누었습니다. 남매는 처음에는 사양하다가 결국 셋이 둘러앉아 멀건 죽을 나눠 먹었지요. 방 안에는 빗소리만 가득했지만 어쩐지 그 밤은 춥지 않았습니다. 죽을 먹고 나서 임금은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작은 지붕, 무너진 흙벽, 그리고 병들어 누운 남매의 아비가 눈에 들어왔지요. 막정은 열에 들떠 얕은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너희 아버지냐? 예, 부역하셨다가 다리를 다치셨어요. 더벅이의 대답에 임금의 눈매가 가늘어졌습니다. 부역이라. 이 산골에서 무슨 부역을 그리 무겁게 시킨단 말이냐. 관아에서 성을 쌓는다고 다친 사람도 성한 사람도 다 끌고 갔어요. 우리 아버지는 돌을 나르다가 더벅이는 말끝을 흐렸지요. 임금은 더 묻지 않았지만 그 마음 속에는 무언가가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무렵 자리에 누웠던 막정이 열에 들떠 잠꼬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됩니다. 그 곡식은 백성의 것입니다. 어찌 빼돌린단 말입니까? 임금은 그 잠꼬대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병든 사내의 입에서 새어나오는 말이 예사롭지 않았던 것이지요. 임금은 조심스레 막정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여보게, 자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겐가? 막정이 눈을 번쩍 떴습니다. 낯선 사람이 곁에 있는 것을 보고 흠칫 놀랐지요. 미시오. 지나가던 나그네 일세. 자네 아이들이 하룻밤 재워 주었네. 놀라지 말게. 막정은 겨우 숨을 골랐습니다. 임금은 사내의 야윈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지요. 자네, 부역을 가서 다친 게 아니지 않은가? 방금 곡식을 빼돌린다는 말을 하던데 무슨 사연인가? 막정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지요. 아무 사연도 없소. 그저 헛소리를 한 게요. 부디 잊어주시오. 나그네 양반, 이 일은 못 들은 것으로 해주시오. 잘못하면 우리 아이들까지 화를 입소. 막정은 임금의 소매자락을 붙들고 애원했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지요. 임금은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산골에 무언가 크게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 순간 분명히 느꼈지요. 알겠네. 못 들은 것으로 함세. 그러니 마음 놓고 쉬게. 임금이 부드럽게 손을 다독이자 막정은 그제야 소매자락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 어린 두려움은 쉬이 가시지 않았지요. 밤이 깊어지자 남매는 아비 곁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임금에게는 방 안에서 그나마 물이 덜 새는 아랫목을 내주었지요. 시월이는 잠들기 전에 임금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어디 가는 길이에요? 여기저기 다니는 길이란다. 사람 사는 모습을 보러 다니지. 사람 사는 모습이요. 그런 걸 왜 봐요? 글쎄다. 그걸 보아야 하는 사람이 있단다. 임금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아이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갸웃하다 이내 스르르 잠이 들었지요. 아이의 새근거리는 숨소리를 들으며 임금은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임금은 병든 아비의 앓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린 것들이 자면서도 배가 고픈지 이따금 입맛을 다시는 소리도 들었지요. 대궐 깊은 곳에서는 결코 들을 수 없던 소리였습니다. 장부는 태평성대라 하였다. 허나 이 집의 처마 밑에서 나는 소리는 태평성대가 아니로구나. 임금은 젖은 몸을 뒤척이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시월이가 덮어준 아비의 헌 저고리에서 나는 냄새를 맡았지요. 오래 묵은 땀 냄새와 흙냄새, 그리고 어쩐지 서글픈 사람 냄새였습니다. 임금은 그 옷깃을 가만히 여미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요. 임금은 일찍 잠에서 깨어 마당으로 나섰지요. 시월이가 벌써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곁에는 동생 더벅이가 마당에 무릉덩이를 치우고 있었지요. 아저씨, 밤새 잘 주무셨어요? 그래, 덕분에 따뜻하게 잤다. 그런데 시월아, 너희는 아침마다 이렇게 일찍 일어나느냐? 예, 일찍 일어나야 산에 가서 나물도 캐고 남의 집 일도 거둘 수 있어요. 늦으면 품삯을 못 받거든요. 임금은 아이의 갈라진 손을 보았습니다. 12살 어린 것의 손이라기엔 너무 거칠고 마디마디 굳은 살이 박여 있었지요. 이 어린 손으로 그 많은 일을 다 한단 말이냐. 괜찮아요. 아버지 낳으실 때까지만 하면 돼요. 아버지 낳으시면 다시 농사 지을 수 있으니까요. 시월이는 아무렇지 않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임금의 가슴을 더욱 아리게 했지요. 시월이가 그 곁에서 제잘거렸습니다. 아저씨, 우리 아버지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옛날엔 마을에서 제일 부지런했대요. 그런데 다치고 나서부터 더버가 그만. 시월이가 동생의 말을 막았습니다. 집안의 딱한 사정을 낯선 이에게 늘어놓는 것이 부끄러웠던 것이지요. 임금은 그 남매의 마음 씀씀이를 보며 속으로 깊이 감탄했습니다. 이 어린 것들이 이토록 곧고 착한데 어찌 이런 살림에 놓여 있단 말인가. 세상이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었구나. 임금은 보찜을 챙기며 남매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아저씨, 벌써 일어나셨어요? 아침 지어드릴게요. 아니다. 너희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아침이냐. 나는 이만 길을 떠나야겠다. 임금은 보찜을 챙기며 남매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를 주고 가고 싶었지만 미복 차림의 몸에는 아무것도 지닌 것이 없었지요. 아니, 한 가지 있긴 있었습니다. 소매 안쪽에 감춘 작은 물건 하나. 하지만 그것은 함부로 꺼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얘들아, 이 아저씨가 너희 은혜를 잊지 않으마. 반드시 다시 오겠다. 정말요? 그럼 다음에 오실 때 여사 오세요. 시월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임금은 껄껄 웃었지요. 그래, 엿을 한 아름사 오마. 그렇게 임금은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남매는 살인문 앞에서 손을 흔들었지요. 그저 하룻밤 묵어간 나그네인 줄로만 알고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 나그네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다름 아닌 고을 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임금은 이 산골의 진짜 얼굴과 마주하게 됩니다. 산길을 내려온 임금은 고을 저작거리에 이르렀습니다. 장이 서는 날이었지만 여느 장터와는 사뭇 달랐지요. 사람들의 얼굴에는 핏기가 없었고 좌판에 놓인 물건도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임금은 나그네 차림으로 그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여보시오, 이 고을은 어찌 이리 활기가 없소. 임금이 국밥을 파는 노파에게 넌지시 물었지요. 노파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지요. 말도 마시오. 나그네 양반, 이 고을이 원래 이렇진 않았소. 다 그 두현이란 아전 놈 때문이지. 아전이 무슨 짓을 했기에. 세곡을 곱절로 매기지, 없는 죄 만들어 옥에 가두지. 젊은 것들은 부역이다 뭐다 다 끌어가지. 살 수가 없어서
야반도주한 집이 한둘이 아니라오. 노파는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임금은 국밥 한 그릇을 시켜놓고 노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지요. 얼마 전엔 이런 일도 있었소. 저 산골의 막정이라고 참 성실한 사람이 있었는데 말이오. 그 사람이 부역 갔다가 다리 병신이 되어 돌아왔지 뭐요. 임금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어젯밤 재워준 그 남매의 아비 이름이었으니까요. 그 사람이 어쩌다 다쳤소. 글쎄 소문이 흉흉하오. 부역하다 그냥 넘어진 게 아니라던데. 두현이 세곡 빼돌리는 걸 봤다나 어쨌다나 그 입을 막으려고 관아 사람들이 밀쳐서 다리를 부러뜨렸다는 말이 돌아요. 물론 쉬쉬하는 얘기지만 임금의 눈매가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어젯밤 막정이 잠꼬대로 흘린 말, 그리고 소매자락을 붙들고 애원하던 두려움의 정체가 이제야 또렷해진 것이지요. 세곡을 빼돌리고 그것을 본 자의 입을 막으려 다리를 부러뜨렸다. 그것도 모자라 그 병든 자에게 다시 세곡을 매겨 어린 것들을 옥죄고 있다. 임금은 국밥을 다 먹고 저작거리를 더 돌았습니다. 곳곳에서 백성들의 원성이 들려왔지요. 어떤 이는 자식을 종으로 팔았다 했고 어떤 이는 늙은 어미를 굶겨 죽였다 했습니다. 하나같이 두현의 이름이 나왔지요. 그러다 임금은 관아 앞에 이르렀습니다. 마침 관아 마당에서는 두현이 백성 하나를 마당에 꿀려놓고 호통을 치고 있었지요. 이놈 세곡을 이만큼밖에 못 바쳐 내 놈이 나를 물로 보느냐. 날이 흉년이라 정말 이것밖에 없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흉년이면 다들 굶어 죽으란 말이냐. 여봐라. 이놈을 매우 쳐라. 두현의 명에 사령들이 달려들어 백성을 매질했습니다. 그 비명이 관아 담을 넘어 저작거리까지 울렸지요. 구경하던 백성들은 고개를 돌리거나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감이 나서는 이는 아무도 없었지요. 임금은 그 광경을 담장 너머로 지켜보았습니다. 주먹을 쥔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지요. 당장에라도 정체를 밝히고 저 악한을 끌어내리고 싶었지만 임금은 꾹 참았습니다. 지금 내가 나선다 한들 저 두현 하나를 벌하는데 그칠 뿐이다. 저자가 어떻게 백성을 속이고 나라를 속여왔는지 그 뿌리를 통째로 뽑아야 한다. 그러려면 증거가 필요하다. 임금은 발기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이미 하나의 결심이 굳게 세워져 있었지요. 이 고을의 골문 상처를 반드시 도려내리라는 결심이었습니다. 그때 저작거리 한 귀퉁이에서 낯익은 얼굴이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명돌 노인이었지요. 노인은 약초 망태를 지고 관아 쪽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어쩐지 예사롭지 않았지요. 임금은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노인장, 잠시 말 좀 물읍시다. 무슨 일이시오? 나그네 양반, 저 관아의 아전 말이오. 저자가 원래부터 이 고을을 다스렸소. 명돌 노인은 임금을 힐끗 보더니 낮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자가 저 자리에 앉은 건 몇 해 안 됐소. 그전엔 아니 그만둡시다. 괜한 얘기했다가 화만 부르지. 노인은 말을 삼키고 자리를 들여 했지요. 임금이 그 앞을 막아섰지요. 노인장, 나는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가 아니오. 이 고을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오. 그러니 아는 것이 있거든 말해주시오. 명돌 노인은 임금의 눈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 형형한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는지 노인의 표정이 조금씩 풀렸지요. 나그네 양반, 그 말을 믿어도 되겠소. 믿으시오. 하늘에 맹세하리다. 노인은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오늘 밤 산 중턱 내 약초막으로 오시오. 여기서 할 얘기가 아니오. 관아엔 눈과 귀가 사방에 깔려 있소. 그렇게 말하고 노인은 총총히 사라졌습니다. 임금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지요. 저 노인이 무엇을 알고 있기에 저토록 조심하는 것일까?
그 답을 얻기 위해 임금은 밤이 되기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한편 그 시각 두현은 관아 안채에서 흡족한 얼굴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곁에는 아첨하는 하수인들이 늘어서 있었지요. 날이 오래 세곡도 착실히 채워졌습니다. 위에서도 나리를 칭찬이 자자하다 합니다. 암지, 내가 이 고을을 얼마나 잘 다스리는데 장부만 깨끗하면 위에서는 아무것도 몰라. 백성 몇이 굶어 죽든 그게 무슨 대수냐. 두현은 껄껄 웃으며 술을 들이켰습니다. 그러다 문득 하수인에게 물었지요. 그런데 그 막정이란 놈은 요즘 어찌 지내느냐. 여전히 자리 보전하고 누워 있습니다. 아이 둘이 근근히 봉양하고 있고요. 그놈이 문제야. 그날 창고에서 본 게 있어서 말이지. 입은 다물고 있는 모양이다만 언제 어디서 주둥이를 놀릴지 알 수가 있나. 두현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술잔을 내려놓는 손길에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지요. 그 집 세곡을 더 먹여라. 못 바치면 아이들을 종으로 팔아버려. 그 핑계로 그놈 식소를 아예 이 고을에서 쓸어내면 뒤탈도 없지 않겠느냐. 예, 나리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하수인이 굽신거렸습니다. 두현은 다시 술잔을 들며 음흉하게 웃었지요. 자기 목을 조여올 그물이 이미 산 중턱 약초막에서 짜이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임금은 어둠을 틈타 산 중턱으로 향했지요. 명돌 노인의 약초막은 인적 드문 곳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지요. 임금이 문을 두드리자 노인이 조심스레 문을 열었습니다. 오셨구려. 들어오시오. 약초막 안은 온갖 마른 약초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노인은 임금을 앉히고 한동안 말없이 화롯불만 바라보았지요. 그러다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그네 양반, 내 오늘 그대에게 이 고을에 감춰진 이야기를 들려주겠소. 허나 그 전에 그대가 정말 이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인지 내 한 가지만 묻겠소. 무엇이든 물으시오. 노인의 눈이 화롯불에 붉게 빛났습니다. 그 눈 속에는 오래 묵은 한과 아직 꺼지지 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지요. 그대는 백성이 굶어 죽는 것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시오? 가슴이 찢어지오. 백성을 굶기는 것은 곧 그들을 다스리는 자의 죄요. 임금의 대답에 노인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노인은 한참을 임금의 얼굴을 뜯어보다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 말 한마디로 됐소. 요즘 세상에 백성의 굶주림을 제 죄로 여기는 이가 어디 흔하오. 그대는 믿어도 될 사람이구려. 노인은 화롯가로 몸을 바짝 당겼습니다. 그러고는 나직이 그러나 또렷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지요. 실은 말이오. 이 늙은이가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이 고을 호장이었소. 호장이라면 고을의 아전들을 거느리던 우두머리 아니오. 그렇소. 내가 바로 그 자리에 있었소. 그런데 저 두현이란 자가 위에 뇌물을 바치고 온갖 모함을 꾸며 나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렸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 옥에까지 가두었지. 겨우 풀려나 목숨은 건졌지만 가진 것 다 잃고 이 산속으로 숨어들었소.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래 묻어둔 원한이 그 주름진 얼굴 위로 스쳤지요. 하지만 내가 그자에게 자리를 빼앗긴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오. 문제는 그 뒤요. 두현이 호장이 되고 나서 이 고을 세곡의 절반이 그자의 곳간으로 흘러 들어갔소. 나라에는 흉년이라 세곡이 거치지 않는다. 거짓 장부를 올리고 백성에게는 곱절을 매겨 그 차액을 통째로 삼킨 게요. 그 증거가 있소. 임금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노인은 잠시 뜸을 들이다 낮게 말했지요. 있소. 내가 호장이던 시절의 진짜 세곡 대장. 두현이 조작하기 전의 원본이요. 내가 쫓겨나면서 몰래 감춰두었소. 언젠가 이 억울함을 풀 날이 오리라 믿고 목숨처럼 지켜왔소.
임금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마침내 이 고을의 골문 상처를 도려낼 칼자루가 손에 잡히는 순간이었지요. 그 대장을 나에게 보여줄 수 있겠소. 보여드리다 마다. 허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오. 두현은 위에도 손을 써 놓았소. 원본 하나로는 그자가 되래 나를 도둑으로 몰게요. 조작된 장부와 진짜 대장을 나란히 놓고 그 차액이 어디로 갔는지 밝힐 물증이 하나 더 있어야 하오. 노인의 말에 임금은 골똘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물증이 하나 더 필요하다. 그 물증은 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임금은 그 답을 아직 알지 못했지요. 하지만 그 답이 바로 어젯밤 자신을 재워준 그 남매의 집에 숨겨져 있으리라고는 임금도 노인도 미처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명돌 노인은 약초막 깊은 곳에서 낡은 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겹겹이 기름 먹인 천으로 싸맨 것이었지요. 천을 풀자 두툼한 장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세월에 누렇게 바랬지만 글자만은 또렷했지요. 이것이 내가 호장이던 시절의 진짜 세곡 대장이요. 어느 해에 얼마가 거쳤고 어디로 보내졌는지 한치 어김없이 적혀 있소. 임금은 그 장부를 펼쳐보았습니다. 과연 노인의 말대로였지요. 그런데 최근 몇 해의 기록이 뚝 끊겨 있었습니다. 노인장, 이 뒤로는 어찌 기록이 없소. 내가 쫓겨난 뒤의 것은 나도 알 길이 없소. 그건 두현이 쥐고 있으니. 다만 두현이 관아에 올리는 장부는 죄다 거짓이오. 진짜 거친 곡식과 나라에 바친 곡식의 차이. 그 차액을 밝혀야 하는데 임금은 장부를 덮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원본 대장은 손에 넣었지만 그것과 맞대어 볼 두현의 진짜 기록이 없었지요. 두현이 관아에 보관한 장부는 이미 조작된 것일 테니 말입니다. 노인장, 두현이 조작하지 않은 진짜 거듭 양을 적은 기록이 어딘가 따로 있지 않겠소. 제 곳간에 얼마가 들어왔는지는 그자도 알아야 할 테니 그렇겠지요. 허나 그건 두현이 제 목숨처럼 감춰둔 것일게요. 찾을 방도가 없소. 두 사람은 밤새 머리를 맞대었지만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임금은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노인장, 이 장부는 노인장이 계속 지키고 계시오. 내 반드시 나머지 물증을 찾아 이 억울함을 풀겠소. 그대만 믿겠소. 나그네 양반. 임금은 산을 내려와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먼 길을 걷는 내내 임금의 머릿속에는 도틀골에서 본 것들이 떠나지 않았지요. 매질당하던 백성, 굶주린 남매, 병들어 누운 막정,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마지막 밥 한 술을 덜어주던 어린 것들의 얼굴이 눈에 밟혔습니다. 궁에 돌아온 임금은 곧바로 믿을 만한 신하를 불렀습니다. 강직하기로 이름난 젊은 어사, 도원이었지요. 어사란 임금의 명을 받아 지방을 몰래 살피고 잘못을 바로잡는 벼슬입니다. 도원아, 내 너에게 은밀히 맡길 일이 있다. 하명하시옵소서, 전하. 임금은 강원도 도틀골에서 보고 들은 것을 소상히 일러주었습니다. 두현의 착복, 막정의 억울한 부상, 그리고 명돌 노인이 감춰둔 원본 대장까지 말이지요. 도원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런 자가 버젓이 고을을 다스리고 있었다니 통탄할 노릇이옵니다. 그자를 벌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허나 나는 그자 하나만 벌하고 끝낼 생각이 없다. 그자가 어떻게 나라를 속였는지 낱낱이 밝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본을 보이려는 것이다. 그러려면 확실한 물증이 필요하다. 소신이 무엇을 하면 되겠사옵니까? 임금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너는 어사의 신분을 감추고 그 고을로 내려가라. 장돌뱅이든 뭐든 되어 두현이 진짜 거든 세곡의 양을 적어 둔 기록을 찾아라. 그자는 반드시 어딘가에 그것을 감춰 두었을 것이다. 명심하겠사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산골에 막정이라는 자가 있다.
그자가 두현의 착복을 직접 목격했으니 그 증언이 열쇠가 될 것이다. 다만 그자는 겁에 질려 입을 열지 않을 것이니 조심스레 다가가야 한다. 도원은 임금의 명을 받들어 이튿날 길을 떠났지요. 임금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부디 일이 잘 풀리기를 마음속으로 빌었지요. 한편 도틀골에서는 남매에게 또 한 번 시련이 닥치고 있었습니다. 두현의 하수인들이 다시 오두막을 찾아온 것이지요. 이봐, 세곡 말미가 다 됐다. 곡식은 마련했느냐? 아직 조금만 더 말미를 주십시오. 더벅이가 사정했지만 하수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말미는 무슨, 나리께서 이르시길 곡식이 없으면 이 집 아이들을 종으로 팔아 갚으라 하셨다. 자, 순순히 따라오너라. 하수인이 더벅이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더벅이가 비명을 질렀지요. 누나, 더벅이 놔. 이 사람들아, 어린애한테 무슨 짓이야. 시월이가 달려들어 하수인을 밀쳤습니다. 하지만 어린 힘으로 장정을 당해 낼 수는 없었지요. 하수인은 시월이를 걷어차고 더벅이를 질질 끌고 가려 했습니다. 이것들이 감히 관아에 대들어 오늘 아주 본때를 보여주마.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당으로 웬 장돌뱅이 하나가 들어섰지요. 보찜을 진 젊은 사내였습니다. 바로 어사 도원이 신분을 감추고 나타난 것이었지요. 여보시오. 대낮에 이 무슨 소란이오. 어린 것들을 이리 험하게 다루다니. 넌 뭐냐? 웬 참견이야. 지나가던 장사꾼이오. 헌데 아무리 쇠고기 밀렸기로 아이를 종으로 판다는 게 될 말이오? 관아에 이런 법이 어디 있소. 도원이 점잖게 따지고 들자 하수인은 멈칫했습니다. 낯선 이 앞에서 이를 크게 버리기가 꺼려졌던 것이지요. 오늘은 이만 봐준다. 하지만 다음 장날까지 곡식을 못 채우면 그땐 아무도 못 막아. 알겠느냐? 하수인은 더벅이를 내동댕이 치고 물러갔습니다. 시월이가 얼른 동생을 끌어안았지요. 도원은 그 남매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얘들아, 괜찮으냐? 많이 놀랐겠구나. 고맙습니다, 아저씨. 시월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도원은 남매의 딱한 몰골을 보며 임금이 어찌하여 그토록 마음을 쓰는지 단박에 알 수 있었지요. 이 어린 것들의 눈빛이 어찌나 맑던지 그 자신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나는 이 고을을 지나는 장사꾼이다. 며칠 이 근처에 머물 참인데 혹 재워줄 곳이 있겠느냐. 삭슨 넉넉히 치르마. 삭시라니요. 저희가 오히려 아저씨한테 신세를 졌는데요. 시월이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도원은 그 마음 씀씀이에 다시금 감탄했지요. 얘야, 세상엔 은혜를 갚는 것도 도리란다. 너희가 나를 도와주었으니 나도 너희를 도와야지. 자, 이 엽전은 받아두거라. 아버지 약이라도 지어드리려무나. 도원이 엽전 꾸러미를 내밀었지만 시월이는 선뜻 받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이건 너무 많아요. 하룻밤 재워드리는 값으로는 받아두래도 대신 며칠 너희 집 신세를 지마. 그럼 셈이 맞지 않느냐. 시월이는 그제야 조심스레 엽전을 받았습니다. 그 손이 가늘게 떨렸지요. 그 돈이면 아버지 약을 여러 첩 지을 수 있었고 밀린 쇠곡도 얼마간 채울 수 있었으니까요. 시월이는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도원이 남매의 곁에 머물 구실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시월이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지요. 누추하지만 괜찮으시다면 저희 집에 묵으세요. 얼마 전에도 어떤 아저씨가 하룻밤 묵고 가셨어요. 어떤 아저씨가 비 오는 날 오셨던 나그네 아저씨요. 참 좋은 분이셨어요. 다음에 여사 오신다고 했는데 도원은 그 나그네가 누구인지 짐작하고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원은 남매와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여전히 멀건 나물죽이었지만 도원은 내색하지 않고 맛있게 먹었지요. 그러면서 슬쩍 남매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얘들아,
이 고을 아전이 그렇게 무섭다며 너희 아버지도 그 아전 때문에 다치신 게냐. 시월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더벅이가 대신 입을 열었지요. 우리 아버지는 부역 가서 다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게 그냥 다친 게 아니래요. 더벅아. 시월이가 동생을 나무랐지만 도원은 부드럽게 아이를 달랬습니다. 괜찮다. 나는 너희 편이야. 아저씨한테는 말해도 돼. 그때 방 안에서 막정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에서 깬 모양이었지요. 손님이 오셨소. 얘들아, 이리 오너라. 도원은 방으로 들어가 막정에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병색이 완연한 사내의 얼굴을 보며 도원은 조심스레 말문을 열었지요. 어르신, 저는 지나가는 장사꾼입니다. 아이들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다리가 많이 상하셨군요. 어쩌다 일이 되셨습니까? 막정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도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이에게 속을 내보이지 않으려는 것이었지요. 부역 가서 넘어졌소. 그뿐이요. 어르신, 제가 뵙기에 그 상처는 넘어져서 생긴 게 아닌 듯합니다. 누가 뒤에서 세게 밀치지 않고서야 무릎이 이렇게. 막정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지요. 모르는 소리 마시오. 그저 넘어진 게요. 더는 묻지 마시오. 도원은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다그쳐서는 이 겁먹은 사내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대신 도원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사람의 신뢰를 얻어 스스로 진실을 말하게 하리라고 말이지요. 그날 밤 도원은 잠든 남매와 막정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두현이 진짜 쇠고개 양을 적어둔 기록. 그것이 어딘가에 반드시 있을 터인데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막막했지요. 하지만 도원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임금의 명이 아니더라도 이 딱한 가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밝히리라 마음 먹었으니까요. 그렇게 두현의 감춰진 죄를 파헤칠 실마리를 찾아 어사의 은밀한 조사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도원이 남매의 집에 머문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도원은 장사꾼 행세를 하며 고을 곳곳을 돌아다녔지요. 두현의 착복을 뒷받침할 물증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두현은 여간 교활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쇠고개 양을 적은 기록은 어디에도 드러나 있지 않았지요. 그러는 사이 도원과 남매 사이에는 정이 쌓여갔습니다. 도원은 저작거리에서 여시며 떡을 사다 아이들에게 나눠주었고 남매는 그런 도원을 친아저씨처럼 따랐지요. 시월이는 특히 도원을 잘 따랐습니다. 아저씨, 그 나그네 아저씨는 언제 다시 오실까요? 나그네 아저씨가 그리 좋으냐? 네, 그 아저씨는요. 우리랑 밥도 같이 드시고 아버지 걱정도 해 주셨어요. 여사 오신다고 약속도 했고요. 도원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 나그네가 실은 이 나라의 임금이라는 것을 이 천진한 아이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그럼 오시고 말고 그런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란다. 도원의 진심 어린 태도에 막정의 경계도 조금씩 풀렸습니다. 어느 날 밤 막정이 도원을 방으로 불렀지요. 장사꾼 양반, 며칠 지켜보니 그대는 참으로 심성이 고운 사람이구려. 우리 아이들에게 이리 잘해주니 이 몸이 다 고맙소. 당치 않으십니다, 어르신. 오히려 제가 신세를 지고 있는 거요. 막정은 한참을 망설이다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실은 그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소. 며칠 전 그대가 내 다리를 보고 물었을 때 나는 거짓을 말했소. 이 상처는 넘어져서 생긴 게 아니오. 도원의 눈이 빛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내색하지 않고 조용히 막정의 말을 기다렸지요. 나는 두현이 쇠곡을 빼돌리는 것을 보았소. 관아 창고에서 나라에 바칠 곡식을 제 수레에 몰래 옮겨 싣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단 말이오. 그래서 어찌 되었습니까? 들켰소.
두현의 하수인들이 나를 창고 뒤로 끌고 가 다시는 입을 놀리지 못하게 하겠다며 발로 무릎을 짓밟았소. 그러고는 부역하다 다친 것으로 하라. 한마디라도 발설하면 내 자식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협박했지. 막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래 억눌러온 억울함이 터져 나온 것이었지요. 그날 이후로 나는 입을 다물고 살았소. 내 한 몸 억울한 거야. 참으면 그만이지만 저것들이 내 아이들을 해칠까봐 그게 무서워서 이 다리병신이 되어서도 아무 말도 못하고 도원은 막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르신, 이제 그 억울함을 풀 때가 왔습니다. 사실 저는 그저 장사꾼이 아닙니다. 막정이 놀란 눈으로 도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원은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지요. 저는 나라에서 내려온 어사입니다. 두현의 죄를 밝히러 왔습니다. 얼마 전 이 집에 묵어간 그 나그네, 그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바로 이 나라의 임금이십니다. 막정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밥 한 술을 나눈 그 남루한 나그네가 임금이었다니요. 도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임금께서 이 고을의 참상을 직접 보시고 저를 보내셨습니다. 두현의 죄를 낱낱이 밝혀 벌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르신, 부디 저를 도와주십시오. 어르신의 증언이 있어야 저 악한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막정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이내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돕겠소. 아니, 도와야지요.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자의 죄를 밝히겠소. 헌데 어사나리 증언만으로 그자를 벌할 수 있겠소. 두현은 위에도 손을 다 써놓은 자요. 맞습니다. 그래서 물증이 필요합니다. 두현이 진짜 거둔 세 곡의 양을 적어둔 기록 말입니다. 혹 집히는 곳이 있으십니까? 막정은 골똘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무언가 떠오른 듯 눈을 크게 떴지요. 그러고 보니 그날 창고에서 본 것이 있소. 두현이 장부 두 권을 나란히 놓고 무언가를 옮겨 적고 있었소. 한 권은 나라에 올릴 것, 다른 한 권은 제가 챙길 몫을 적은 것이었소. 그 진짜 장부는 두현이 관아 안채 제 침소 마루 밑에 감춰둔다는 얘기를 하수인들이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소. 도원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마침내 물증의 소재를 알아낸 것이었지요. 고맙습니다, 어르신. 그것만 손에 넣으면 명돌 노인이 진인 원본 대장과 맞대어 두현의 죄를 낱낱이 밝힐 수 있습니다. 명돌 어르신이라면 그 전임 호장 어른 말이오. 그분이 아직 살아계시오? 예, 산 중턱에서 약초를 캐며 지내십니다. 두현에게 쫓겨나 숨어 사시지만 원본 대장을 목숨처럼 지켜오셨지요. 막정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 어른도 나처럼 두현에게 당하셨구려. 이 고을의 두현에게 한 맺힌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소. 그날 밤 도원과 막정은 밤이 깊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두현의 침소 마루 밑에 감춰진 진짜 장부를 어떻게 손에 넣을지 그 방도를 궁리한 것이지요. 관하는 경비가 삼엄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섣불리 움직였다간 오히려 두현에게 꼬투리를 잡힐 판이었지요. 그런데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옆방에서 자던 시월이가 부스럭거리며 일어나 괴짝에서 무언가를 꺼내 온 것이었지요. 낡은 벽시 주머니였습니다. 아저씨, 이거 우리 엄마가 남긴 거예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벽시는 꼭 심으라고 아버지한테 주셨대요. 도원은 무심코 그 주머니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머니가 이상하게 두툼했지요. 벽시만 든 것 치고는 무언가 딱딱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어르신, 이 주머니 안에 벽시 말고 다른 것도 들었습니까? 막정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글쎄, 벽시뿐일 텐데. 어디 봅시다. 주머니 안쪽을 뒤지자 겹으로 덧댄 천 사이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이 나왔지요. 막정은 그것을 펼쳐보고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지요.
이건 내가 그날 창고에서 본 것을 적어둔 종이요. 두현이 어느 날 얼마의 곡식을 어디로 빼돌렸는지 잊어버릴까봐 몰래 적어두었던 게요. 그걸 이 주머니에 숨겨 두고는 까맣게 잊고 있었소. 도원은 그 종이를 받아 들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토록 찾아 헤매던 또 하나의 물증이 뜻밖에도 죽은 어미가 남긴 벽시 주머니 속에 잠들어 있었던 것이지요. 어린 시월이가 무심코 꺼내온 그 주머니가 아비의 억울함을 풀 결정적 열쇠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시월아, 이 주머니를 어디서 찾았느냐? 궤장 맨 밑에요. 오늘따라 엄마 생각이 나서 꺼내봤어요. 아저씨한테 자랑하려고요. 시월이가 배시시 웃었습니다. 도원은 그 어린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죽은 어미가 하늘에서 딸의 손을 빌려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려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르신, 이 종이에 적힌 내용이 확실합니까? 언제, 얼마의 곡식이 어디로 갔는지 소상히 적혀 있습니까? 그렇소. 날짜와 곡식의 양, 그리고 수레가 향한 곳까지 적어 두었소. 내가 그날 창고 뒤에 숨어 두 눈으로 본 그대로요. 도원은 종이를 조심스레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이 쪽지와 두현의 침소에 감춰진 진짜 장부, 그리고 명돌 노인의 원본 대장. 이 셋을 나란히 놓으면 두현은 결코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이튿날 도원은 명돌 노인의 약초막을 찾아갔지요. 노인에게 그간의 사정을 소상히 전하고 벽시 주머니에서 나온 쪽지를 보여주었지요. 노인은 그 쪽지를 읽고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막정이가, 그 성실한 사람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구려. 그러고도 자식들을 지키느라 입을 다물고 살았다니. 어르신, 이제 어르신의 원본 대장과 이 쪽지, 그리고 두현의 진짜 장부만 있으면 됩니다. 부디 그 대장을 내어 주십시오. 명돌 노인은 낡은 함에서 원본 대장을 꺼내 도원에게 건넸습니다. 그 손길에는 오랜 세월의 한이 서려 있었지요. 여기 있소. 이 늙은이가 목숨처럼 지켜온 것이요. 부디 이것으로 이 고울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오. 반드시 그리하겠습니다, 어르신. 이제 남은 것은 하나, 두현의 침소 마루 밑에 감춰진 진짜 장부였습니다. 그것만 손에 넣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어사 나리, 관아의 함부로 들어갔다간 되레 화를 입소. 두현은 밤낮으로 침소를 지키게 하는 자요. 명돌 노인이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도원은 잠시 생각에 잠기다 무언가 떠오른 듯 말했지요. 어르신, 두현이 침소를 비우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야 관아에 큰 행사가 있을 때뿐이요. 그럴 때는 두현도 하루 종일 바깥일에 매달리니 말이요. 그렇다면 방도가 있습니다. 임금께서 곧 이 고을에 암행을 나오신다는 소문을 슬쩍 흘리는 겁니다. 두현은 제 죄가 있으니 임금을 맞을 채비에 정신이 팔릴 것입니다. 그 틈에 침소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노인의 눈이 빛났습니다. 과연 좋은 꾀요. 허나 그 위험한 일을 누가 한단 말이오. 제가 합니다. 어사인 제가 관아에 들어가는 것쯤이야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두현이 눈치채지 못하게 감쪽같이 해내야지요. 도원은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임금이 암행을 나온다는 소문을 퍼뜨려 두현을 혼란에 빠뜨리고 그 틈에 침소로 잠입해 진짜 장부를 손에 넣는 것이었지요. 위험한 일이었지만 이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어르신은 원본 대장을 안전한 곳에 지키고 계십시오. 그리고 이 벽시 주머니에 쪽지도 어르신께 맡기겠습니다. 제가 관아에 들어갔다 혹여 붙잡히더라도 이 두 증거만은 어르신 손에 온전히 남아 있어야 하니까요. 제가 진짜 장부를 손에 넣는 대로 세 가지 증거를 모아 임금께 아뢰겠습니다. 알겠소. 부디 몸 조심하시오. 어사나리. 도원은 노인과 굳게 약조하고 약초막을 나섰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그의 발걸음에는 비장한 각오가 서려 있었지요. 이제 두현의 죄를 밝힐 마지막 조각을 손에 넣으러 호랑이 굴로 뛰어드는 것이었습니다. 도원은 관하로 향할 채비를 하며 마음을 굳게 다잡았습니다. 도원의 계획대로 곧 고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임금께서 미복 차림으로 이 고을을 살피러 오신다는 소문이었지요. 도원이 저작거리와 주막을 돌며 은근슬쩍 흘린 말이 삽시간에 온 고을로 퍼진 것이었습니다. 이 소문은 이내 두현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두현은 화들짝 놀랐지요. 뭐라, 임금이 이 고을에 온다고, 그것도 미복으로. 예, 날이 저작거리에 파다한 소문이 옵니다. 이미 근방까지 오셨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수인의 보고에 두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 죄가 산더미 같은데 임금이 직접 온다니 간담이 서늘했던 것이지요. 이거 큰일이로구나. 어서 관할을 말끔히 치워라. 굶주린 백성들은 눈에 안 띄게 멀리 쫓아내고 창고도 그럴듯하게 채워놓아라. 장부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두현은 온 관할을 뒤집어 엎으며 임금 맞을 채비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전들과 사령들이 죄다 동원되어 이리 뛰고 저리 뛰었지요. 그 바람에 두현의 침소를 지키던 자들도 모두 바깥일에 끌려 나갔습니다. 바로 도원이 노린 순간이었지요. 도원은 어둠을 틈타 관아 담벼락에 몸을 붙였습니다. 담 안쪽에서는 사령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소리가 요란했지요. 도원은 숨을 죽이고 그 틈을 살폈습니다. 지금이다. 사령들이 창고 쪽으로 몰려간 순간 도원은 재빨리 담을 넘었습니다. 몸을 낮추고 그림자를 따라 침소로 다가갔지요. 심장이 방망이질하듯 뛰었지만 도원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여기서 붙잡히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침소 문 앞에 이르자 도원은 잠시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에서는 아무 기척도 없었지요. 도원은 조용히 문을 열고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침소 안은 온갖 값진 물건으로 가득했지요. 비단 이불이며 자개 장롱, 은초대까지 산골 관아라고는 믿기 어려운 사치였습니다. 백성의 고혈을 짜내어 모은 것들이었지요. 도원은 그 광경에 절로 이가 갈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굶어 죽은 백성의 피눈물이로구나. 도원은 마루로 다가가 바닥을 살폈습니다. 막정의 말대로 마루 한 귀퉁이 널빤지가 다른 것들과 어긋나 있었지요. 도원은 조심스레 그 널빤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과연 그 밑에 기름 먹인 보자기로 싼 장부 한 권이 숨겨져 있었지요. 도원은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펼쳐보았습니다. 이것이로구나. 도원은 낮게 탄성을 뱉었습니다. 그토록 찾아 헤매던 물증이 마침내 손안에 들어온 것이었지요. 장부에는 해마다 진짜로 거둔 세곡의 양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절반이 두현의 몫으로 따로 표시되어 있었지요. 나라에 올린 거짓 장부와는 전혀 다른 숫자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두현의 착복을 낱낱이 증명하는 결정적 물증이었지요. 도원은 장부를 품에 넣고 널빤지를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이마에 맺힌 땀을 훔치며 도원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이제 이것만 명돌 노인의 원본 대장 그리고 막정의 쪽지와 함께 임금께 올리면 된다. 두현의 죄가 낱낱이 드러날 것이다. 도원은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고는 소리 없이 침소를 빠져나가려 했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침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걔 누구냐? 하필 두현이 무언가를 가지러 침소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도원과 두현의 눈이 마주쳤지요. 두현은 도원을 알아보았습니다. 며칠 전 저작거리에서 하수인을 막아섰던 그 장사꾼이었으니까요. 내 놈은 그 장사꾼이 아니냐? 감히 내 침소에서 무슨 짓이냐? 여봐라, 도둑이야. 이놈을 잡아라. 두현의 고함에 사령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도원은 장부를 품에
꼭 안고 침소를 뛰쳐나갔지요. 하지만 관아 안은 이미 사령들로 가득했습니다. 도원은 이내 붙잡히고 말았지요. 이놈 무엄하게도 관아에 숨어들어 도둑질을 해 몸을 뒤져라. 사령들이 도원의 몸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그 진짜 장부가 나왔지요. 두현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것을, 내 놈이 감히 이것을 훔쳐 대체 누구의 사주를 받은 게냐. 두현은 장부를 빼앗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드러나면 자기 목이 달아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두현은 도원을 노려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이놈을 당장 옥에 가둬라. 그리고 이 장부의 존재를 아는 자가 또 누가 있는지 낱낱이 캐내야 한다. 도원은 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진짜 장부는 다시 두현의 손으로 넘어갔지요. 다 잡은 물증을 눈앞에서 빼앗긴 것이었습니다. 옥에 갇힌 도원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임금의 명을 받고 내려와 이 지경이 되었으니 그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하지만 더 큰 걱정은 따로 있었지요. 두현이 이 일의 배후를 캐다 보면 결국 막정과 명돌 노인 그리고 저 어린 남매에게까지 화가 미칠 것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두현은 곧바로 하수인들을 풀었습니다. 그 장사꾼 놈이 어디서 묵었는지 알아내라. 그리고 그 놈과 어울린 자들을 모조리 잡아들여. 하수인들은 이내 도원이 막정의 집에 묵었다는 것을 알아냈지요. 두현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지요. 막정이라. 그 다리병신 놈이 기어이 이를 냈구나. 좋다. 이참에 그 놈과 그 새끼들까지 아예 씨를 말려주마. 두현은 사령들을 이끌고 직접 산골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그 시각 오두막에서는 남매가 도원이 돌아오지 않아 애를 태우고 있었지요. 누나, 장사꾼 아저씨가 왜 안 오실까? 무슨 일 생긴 거 아냐? 글쎄, 관아에 볼 일이 있다더니 늦으시나 보다. 바로 그때 마당으로 사령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두현이 그 앞에 서서 남매를 매섭게 노려보았지요. 내 놈들이 그 장사꾼과 한패렸다. 그놈이 훔친 장부에 대해 아는 것을 죄다 불어라. 남매는 영문도 모른 채 벌벌 떨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병든 막정이 겨우 몸을 일으켜 문 앞을 가로막았지요.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오. 다 이 몸이 한 일이니 나를 잡아가시오. 오냐, 잘됐다. 내 놈이 스스로 죄를 인정하는구나. 여봐라. 이 집안 식소를 모조리 잡아들여라. 두현의 명에 사령들이 남매와 막정을 결박했습니다. 더벅이가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렸지요. 그 작은 몸이 사령의 소나귀에서 버둥거렸습니다. 아버지, 누나, 살려주세요. 더벅아, 이것 놓아라. 이 나쁜 놈들아. 시월이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사령 하나가 시월이의 뺨을 후려쳤지요. 어린 것이 어디서 소리를 질러 조용히 하지 못해. 때리지 마세요. 우리 누나 때리지 마세요. 더벅이가 울며 사령에게 매달렸습니다. 두현은 그 광경을 냉랭하게 지켜보다 코웃음을 쳤지요. 가엾은 것들. 애비를 잘못 만나 이 고생이로구나. 허나 누굴 원망하겠느냐. 다 내 애비가 주둥이를 함부로 놀린 탓이지. 우리 아버지는 나쁜 짓 안 했어요. 나쁜 건 아저씨잖아요. 백성들 곡식 다 뺏어가고. 시월이가 두현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두현의 눈썹이 꿈틀했지요. 이놈이 그래도 주둥이를. 여봐라. 이것들을 당장 옥에 쳐넣어라.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죄를 물을 것이다. 병든 막정은 오랏줄에 묶여 끌려가면서도 아이들을 향해 안간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얘들아, 무서워 마라. 아버지가 있다. 하늘이 무심치 않을 게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사령들의 거친 손길에 이내 묻히고 말았지요. 한편 두현은 도원을 다그쳐 이 일의 배후에 명돌 노인이 있다는 것까지 알아냈습니다. 옥에서 도원이 끝내 입을 열지 않자 두현은 다른 죄인을 매질의 실토를 받아낸 것이었지요. 그 늙은 여우가 아직도 살아 있었구나.
원본 대장을 감춰두었다고 그것까지 손에 넣으면 이 일을 아는 자는 아무도 남지 않겠구나. 두현은 즉시 하수인들을 산중턱으로 보냈습니다. 명돌 노인의 약초막을 덮쳐 원본 대장을 빼앗고 노인의 입을 영영 막으려는 것이었지요. 하수인들이 약초막에 들이닥쳤을 때 노인은 이미 낌새를 채고 있었습니다. 도원이 붙잡혔다는 소식이 산고래까지 전해졌던 것이지요. 이 늙은이가 그럴 줄 몰랐더냐. 이미 대장은 딴 데로 옮겨두었다. 노인장 순순히 내놓으시오. 안 그러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게요. 하수인들이 약초막을 샅샅이 뒤졌지만 원본 대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미리 안전한 곳에 숨겨둔 것이었지요. 하수인들은 노인을 거칠게 끌고 갔습니다. 대장의 행방을 실토하게 할 셈이었지요. 이 늙은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 대장은 못 내놓는다. 마음대로 해보아라. 명돌 노인은 끌려가면서도 꼿꼿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지요. 오랜 세월 이날을 기다려온 노인에게 이깟 협박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진실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둘 두현의 소나귀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오랏줄에 묶여 관하로 끌려갔습니다. 다 잡았던 진실이 다시 어둠 속에 묻히고 죄 없는 사람들이 되레 옥에 갇히는 순간이었지요. 도틀골의 밤이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어둡게 내려앉았습니다. 관아옥에는 이제 도원과 막정, 그리고 어린 남매와 명돌 노인까지 갇히게 되었습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들이 모조리 한 자리에 묶인 셈이었지요. 차디찬 옥 바닥에서 더벅이는 누나의 품을 파고들며 오들오들 떨었습니다. 누나, 너무 추워. 그리고 무서워. 조금만 참아, 더벅아. 누나가 안아줄게. 시월이는 동생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린 몸에도 온기가 남아있지 않았지요. 밤은 깊어가고 옥 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두현은 흡족한 얼굴로 옥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리석은 것들. 감히 이 두현의 앞길을 막으려 들다니. 내일 날이 밝으면 너희를 모두 도둑대로 몰아 처형할 것이다. 그리고 그 진짜 장본이 원본 대장이니 하는 것들은 모조리 불태워 없애주마. 가엾은 것들. 애비를 잘못 만나 이 고생이로구나. 두현은 옥 안의 남매를 힐끗 보며 혀를 찼지요. 그 눈에는 일말의 동정도 없었지요. 두현, 하늘이 두렵지도 않으냐. 죄 없는 아이들까지 해치려 들다니. 명돌 노인이 옥 안에서 호통을 쳤습니다. 두현은 코웃음을 쳤지요. 하늘이 밥을 먹여주더냐, 벼슬을 주더냐. 이 세상은 힘 있는 자가 임자야. 내 놈들처럼 힘없는 것들은 그저 밟히다 죽는 게 순리지. 두현은 껄껄 웃으며 옥을 나갔습니다. 그 발소리가 멀어지자 옥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지요. 도원은 주먹을 쥐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모두 저 때문입니다. 제가 섣불리 움직이는 바람에 어르신들과 아이들까지 이 지경에 이르게 했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어사 나리, 그런 말씀하시오. 나리는 최선을 다하셨소. 하늘이 도우면 길이 열릴 것이오. 막정이 도원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도 힘이 없었지요. 병든 몸으로 옥살이까지 하게 되었으니 성한 사람도 견디기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더벅이는 아비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훌쩍였습니다. 아버지, 우리 죽는 거예요? 나 무서워요. 아니다, 더벅아. 죽긴 왜 죽어. 아버지가 지켜주마. 막정은 아들을 끌어안았지만 그 말에 스스로도 확신이 없었지요. 이 병든 몸으로 무슨 수로 자식들을 지킨단 말입니까? 막정은 하늘이 원망스러웠지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 이런 착한 아이들에게 이런 시련을 주신단 말인가. 그때 명돌 노인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막정이, 원망은 독과 같아 마음을 먼저 썩게 하는 법이요. 아직 끝나지 않았소. 하늘은 반드시 지켜보고 계시오. 어르신,
이 지경에 이르러서도 그런 말씀이 나오십니까? 나오고 말고 내 이 나이 되도록 살아보니 악한 자의 곳간은 높아도 그 끝은 반드시 무너지더이다. 두현이 지금 기세등등하나 제 죄가 하늘에 닿았으니 곧 무너질게요. 노인의 담담한 목소리에 옥 안의 사람들은 조금이나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어린 더벅이는 여전히 겁에 질려 떨고 있었지요. 시월이가 동생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더벅아, 울지 마. 누나가 있잖아. 무슨 일이 있어도 누나가 너 지켜줄게. 누나, 나 무서워. 우리 엄마 보고 싶어. 더벅이의 말에 막정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죽은 아내가 남긴 벽시 주머니,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온 쪽지가 떠올랐지요. 아내가 하늘에서 자신들을 지켜주려 그 쪽지를 남긴 것만 같았습니다. 얘들아, 너희 어머니가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 그러니 무서워 말거라.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게다. 시월이는 옥 창사를 붙들고 어두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그러다 문득 며칠 전 하룻밤 묵어간 그 나그네 아저씨를 떠올렸습니다. 아저씨, 그 나그네 아저씨가 계셨다면 그분은 참 좋은 분이셨는데. 시월이의 중얼거림에 도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원은 그 남매에게 차마 말하지 못했지요. 그 나그네가 바로 이 나라의 임금이며 지금 이 모든 일이 그분의 명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도원은 다만 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전하, 부디 이 소식이 전하께 닿기를. 이 죄 없는 사람들을 굽어 살펴 주소서. 도원은 곁에 있는 남매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어린 것들을 이 지경에 이르게 한 것이 자기 탓인 것만 같아 가슴이 미어졌지요. 도원은 시월이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였습니다. 시월아, 무서우냐? 조금요. 그런데 아저씨, 우리 진짜 나쁜 짓 안 했잖아요. 그럼 괜찮은 거죠. 그 물음에 도원은 목이 메었습니다. 착한 이가 벌받고 악한 이가 활개치는 세상을 이 어린 것에게 어찌 설명한단 말입니까? 하지만 도원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요. 그래, 괜찮을 게다. 죄 없는 사람은 하늘이 지켜주는 법이니까. 조금만 견디자꾸나. 네, 저 아저씨 믿을게요. 시월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수한 믿음이 도원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지요. 반드시 이 아이들을 살려내야 한다. 도원은 이를 악물며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도원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미 임금이 이 고을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사실 임금은 도원을 내려보낸 뒤로도 마음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 어린 남매와 병든 아비가 자꾸만 눈에 밟혔던 것이지요. 결국 임금은 다시 미복 차림으로 궁을 나섰습니다. 도원이 이를 어찌 처리하는지 직접 살피고 남매에게 약속한 엿도 사다 줄 참이었지요. 임금은 저작거리에서 엿을 한 아름 샀습니다. 시월이에게 약속한 그 엿이었지요. 보찜 가득 엿을 넣으며 임금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 어린 것들이 엿을 받고 얼마나 좋아할지 눈에 선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임금이 도틀골 어귀에 이르렀을 때 마을은 뒤숭숭했습니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지요. 임금은 지나가는 안악에게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이 고을에 무슨 일이 있소? 말도 마시오. 산골에 사는 막정인의 식구가 관아에 잡혀갔다오. 웬 장사꾼과 짜고 관아 물건을 훔쳤다나 뭐라나. 애먼 어린 것들까지 옥에 갇혔다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소. 임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자신을 재워준 그 남매가 그리고 자신이 보낸 어사가 옥에 갇혔다는 것이었지요. 손에 든 엿봉지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 엿을 받고 좋아할 아이들이 지금 차디찬 옥에 갇혀 떨고 있다니요. 임금은 곧바로 사태를 짐작했습니다. 두현이 낌새를 채고 선수를 친 것이었지요. 어사가 붙잡히고 그 배후로 남매의 집이 지목되어 온 식구가 끌려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내가 조금만 늦었어도
저 어린 것들이 억울하게 죽을 뻔했구나. 그 착한 아이들이, 나에게 마지막 밥 한 술을 나눠준 그 아이들이. 임금의 두 주먹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온몸의 분노가 차올랐지요. 하지만 임금은 그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지금은 냉정해야 할 때였으니까요. 임금은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며칠 전 그 오두막에서 스스로에게 되뇌었던 말이 떠올랐지요. 임금의 눈은 대궐이 아니라 백성의 문턱에서 뜨는 법이니라. 만일 자신이 대궐에만 앉아 장부만 들여다보았다면 이 고을의 참상을 결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두 발로 직접 백성의 문턱을 밟았기에 이 억울함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임금은 그 깨달음을 가슴에 새기며 관하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관하로 쳐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임금은 미복 차림이었고 곁에는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섣불리 정체를 밝혔다간 두현이 발뺌을 하거나 증거를 없애 버릴 수도 있었지요. 임금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 계책을 떠올렸지요. 임금은 먼저 가까운 고을의 관하로 갔습니다. 그곳 수령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군사를 빌릴 참이었지요. 임금이 소매 안쪽에서 무언가를 꺼내자 수령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임금임을 증명하는 어보가 새겨진 신표였지요. 남매가 하룻밤 내내 알아보지 못했던 그 소매 속에 감춰진 물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설마 전하시옵니까? 수령은 그 자리에서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지요. 전하를 몰라 배웠사옵니다.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무엇이든 분부만 내리소서. 일어나라. 지금은 격식을 차릴 때가 아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다. 임금은 수령을 일으켜 세우고 도틀골에서 벌어진 일을 소상히 일러주었습니다. 두현의 착복과 수탈, 죄 없는 남매와 어사가 옥에 갇힌 일까지 말이지요. 수령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그런 천하의 악한이 있었다니 소신이 이웃 고을에 있으면서도 까맣게 몰랐사옵니다. 부끄럽사옵니다. 내 탓이 아니다. 그자가 워낙 교묘히 나라의 눈을 속여왔으니 자, 군사를 이끌고 나를 따르라. 날이 밝기 전에 그 관할을 칠 것이다. 분부 받들겠사옵니다. 전하. 이튿날 새벽 임금은 군사를 이끌고 도틀골 관하로 향했습니다. 동이 트기 직전 가장 어두운 시각이었지요. 그러나 그 어둠 뒤에는 곧 밝아올 아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갇힌 이들에게 마침내 진실의 빛이 비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지요. 동이 트기 직전 도틀골 관하는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두현은 그 시각까지 술에 취해 골아 떨어져 있었지요. 내일날이 밝으면 죄인들을 처형하고 성가신 장부들을 모조리 불태울 생각에 마음이 느긋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관아 밖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어 우렁찬 호령이 새벽 공기를 갈랐지요. 관아의 문을 열어라. 어명이시다. 두현은 화들짝 잠에서 깼습니다. 어명이라니요. 잠이 확 달아난 두현은 허둥지둥 옷을 걸치고 마당으로 뛰어나갔지요. 관아 마당에는 이미 군사들이 물밀듯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낡은 무명옷을 입은 사내 하나가 우뚝 서 있었지요. 두현은 그 사내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웬 남루한 자가 군사들 사이에 서 있는 것이 의아할 뿐이었지요. 이게 무슨 소란이냐. 감히 관아의 군사를 이끌고 들이닥치다니. 내 놈들은 대체 누구냐. 두현이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자 곁에 있던 이웃 고을 수령이 앞으로 나서며 벼락같이 소리쳤지요. 무엄하다. 여기 이분이 뉘신 줄 알고 함부로 입을 놀리느냐. 바로 이 나라의 임금이시다. 임금. 두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남루한 사내를 다시 바라보니 어딘가 낯이 익었지요. 그러다 두현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며칠 전
산골 남매의 집에 묵어갔다던 그 나그네. 바로 그 사내였던 것입니다. 설마 그 나그네가 두현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그날 남매의 집에 묵어간 그 남루한 나그네를 두고 하수인들은 별것 아닌 떠돌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가 임금이었다니요. 자신이 그토록 두려워하며 관아를 치우고 창고를 채우던 그 임금이 이미 제 고을 구석구석을 두 발로 밟고 다녔던 것입니다. 두현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쭉 빠졌지요. 자기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임금이 이미 제 고을에 다녀갔을 뿐 아니라 그 죄 많은 남매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다니요. 임금은 서늘한 눈빛으로 두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두현이 오랜만이구나. 아니, 초면이던가. 내 며칠 전 이 고을을 지날 때 너의 얼굴을 담장 너머로 보았느니라. 그때 너는 세곡을 못 바친 백성 하나를 마당에 꿀려놓고 매질하고 있었지. 흉년이면 다들 굶어 죽으란 말이냐. 그리 호통치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구나. 두현은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임금이 그 광경을 직접 보았다니요. 담장 너머 구경꾼들 사이에 설마 임금이 섞여 있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것이지요. 전하, 소인이 몰라 배웠사옵니다. 부디 목숨만은. 두현은 이 말을 땅에 찌으며 벌벌 떨었습니다. 임금은 그런 두현을 잠시 내려다보다 낮게 명했지요. 옥에 갇힌 자들을 모두 풀어 이리로 데려오너라. 그리고 두현의 침소를 뒤져 마루 밑에 감춰진 장부를 찾아오너라. 군사들이 즉시 움직였습니다. 잠시 후 옥에 갇혀 있던 도원과 막정, 남매와 명돌 노인이 마당으로 나왔지요. 병든 막정은 사령의 부축을 받아 겨우 걸음을 옮겼습니다. 밤새 차가운 옥에 갇혀 있던 터라 남매의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지요. 그 몰골을 본 임금의 눈에 노기가 스쳤습니다. 저 어린 것들이 무슨 죄가 있어 밤새 옥에 갇혔단 말이냐. 두현이 내 죄가 참으로 무겁구나. 도원은 임금을 보자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전하, 소신이 이를 그르쳐 이 지경에 이르렀사옵니다.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아니다, 도원아. 내가 진실을 밝히려다 일이 된 것이니 어찌 내 죄이겠느냐. 고생이 많았다. 임금은 도원을 일으켜 세웠지요. 그때 어린 시월이가 임금을 알아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지요. 저 아저씨, 더버가. 저 아저씨, 우리 집에서 잔 나그네 아저씨야. 시월이가 임금에게 쪼르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곁에 있던 군사가 그런 아이를 막아섰지요. 임금은 손을 들어 군사를 물렸습니다. 괜찮다. 오게 두어라. 시월이는 임금 앞에 서서 배시시 웃었습니다. 아저씨 정말 다시 오셨네요. 엿사 오신다더니 진짜 사오셨어요? 그 천진한 물음에 임금의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이 어린 것은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른 채 그저 며칠 전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임금은 보찜에서 엿봉지를 꺼내 시월이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그래, 약속했으니 사왔지. 자, 이건 너와 내 동생 몫이다. 와, 고맙습니다, 아저씨. 시월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더벅이도 그제야 임금을 알아보고 어리둥절한 얼굴로 다가왔지요. 아저씨가 임금님이셨어요? 그래, 너희에게 미처 말하지 못했구나. 그날 밤 너희가 재워준 나그네가 바로 나였단다. 더벅이는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하룻밤 재워주고 멀건 죽을 나눠 먹은 그 나그네가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분이었다니요. 임금은 그 남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날 나에게 베푼 것을 나는 결코 잊지 않았다. 이제 그 은혜를 갚을 차례로구나. 그때 두현의 침소를 뒤지러 갔던 군사가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기름 먹인 보자기로 싼 장부 한 권이 들려 있었지요. 바로 두현이 진짜 쇠고개 양을 적어둔 그 장부였습니다. 전하, 침소 마루 밑에서 이것을 찾았사옵니다. 임금은 그 장부를 받아 펼쳤습니다. 해마다 거둔 진짜 쇠고개 양과 그중 두현이 착복한 몫이 낱낱이 적혀 있었지요. 임금의 눈빛이 서리빨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두현이 이 장부가 무엇인지 알렸다. 그것은 소인은 모르는 것이옵니다. 누가 소인을 모함하려 넣어둔 것이 분명하옵니다. 모르는 것이라. 그렇다면 어찌 내 침소 마루 밑에 감춰져 있었더냐. 내 방에서 나온 것을 두고 남이 넣었다 발뺌하겠느냐. 그것은 두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마에서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지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발뺌을 했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명돌 노인을 돌아보았지요. 노인장, 그대가 지녔다는 원본 대장을 이리 내어 주시오. 명돌 노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노인은 품에서 낡은 원본 대장을 꺼냈지요. 사실 노인은 하수인들에게 붙잡히기 전 대장을 안전한 곳에 옮겨두었고 옥에서 풀려나자마자 그것을 되찾아 온 것이었습니다. 전하, 여기 있사옵니다. 소인이 호장이던 시절의 진짜 쇠곡 대장이옵니다. 이것과 저 두현의 장부를 맞대어 보시면 그자가 얼마를 빼돌렸는지 낱낱이 드러날 것이옵니다. 임금은 두 장부를 나란히 놓고 대조했습니다. 과연 두현이 나라에 올린 장부의 숫자와 진짜 거둔 양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었지요. 그 차액이 고스란히 두현의 곳간으로 흘러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이래도 발뺌을 하겠느냐. 허나 이것으로도 부족하다면 마지막 증거를 보여주마. 임금은 명돌 노인에게 눈짓했습니다. 노인이 원본 대장과 함께 간직해 두었던 벽시 주머니 속 그 쪽지를 꺼냈지요. 도원이 관아에 들기 전 만일을 대비해 노인에게 맡겨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막정히 두현의 착복 현장을 두 눈으로 보고 적어둔 것이다. 언제, 얼마의 곡식을 어디로 빼돌렸는지 소상히 적혀 있느니라. 이 쪽지에 적힌 날짜와 양이 저 두 장부의 차액과 한치 어김없이 들어맞는다. 세 가지 증거가 나란히 놓이자 두현은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원본 대장과 진짜 장부, 그리고 목격자의 쪽지까지 그 어느 하나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었지요. 얼굴이 흑빛이 되어 부들부들 떨 뿐이었지요. 그래도 두현은 마지막까지 발악을 했습니다. 전하, 저 장부들은 모두 위조된 것이옵니다. 저 늙은이가 소인에게 원한을 품고 꾸민 짓이옵니다. 그리고 저 막정이란 놈은 본래 도둑질을 일삼던 자로. 닥쳐라. 임금의 호통에 두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지요. 두현의 곁에서 벌벌 떨고 있던 하수인 하나가 갑자기 임금 앞에 엎드린 것이었습니다. 전하, 소인이 아뢰옵니다. 저 두현이 쇠곡을 빼돌린 것은 사실이옵니다. 소인이 그 곡식을 수레에 실어 나른 장본인이옵니다. 막정이 그것을 목격하자 두현이 소인들을 시켜 그의 다리를 짓밟게 하였사옵니다. 네, 이놈, 감히 나를 배신해. 두현이 눈을 부라렸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었습니다. 그 하수인을 시작으로 다른 하수인들도 하나둘 엎드려 두현의 죄를 실토하기 시작했지요. 그동안 두현의 학정에 시달리며 억지로 따랐던 자들이 이제 살기를 찾아 등을 돌린 것이었습니다. 두현 나리께서 굶어 죽은 백성의 목까지 쇠곡을 매기라 하셨사옵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 옥에 가두라 하신 것도 두현 나리이옵니다. 하수인들의 증언이 쏟아지자 두현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제 손발처럼 부리던 자들에게 배신당하니 이제 정말로 기댈 곳이 없었지요. 이럴 수가 없다. 두현은 넋이 나간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평생을 쌓아 올린 권세가 하룻밤새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린 것이었지요.
임금은 그런 두현을 냉정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임금은 마당에 꿇어앉은 두현을 굽어보았습니다. 두현은 이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지요. 임금의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두현이, 너는 나라의 녹을 먹는 아전으로서 백성을 보살펴야 할 자리에 있었다. 그러나 너는 굶주린 백성의 마지막 곡식까지 빼앗고 죽은 이의 목까지 산 자에게 먹였다. 그것도 모자라 내 죄를 목격한 자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죄 없는 어린 것들을 옥에 가두어 죽이려 하였다.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두현은 마침내 모든 것을 체념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임금은 준엄하게 명을 내렸지요. 두현의 관직을 삭탈하고 그 재산을 모조리 몰수하라. 몰수한 재산은 그동안 두현에게 수탈당한 백성들에게 낱낱이 되돌려 주어라. 그리고 두현은 옥에 가두었다가 국법에 따라 엄히 다스릴 것이다. 백성을 등쳐먹은 탐관오리가 어떤 최후를 맞는지 온 고을이 똑똑히 보게 하라. 군사들이 두현을 끌고 갔습니다. 마당에 모여든 백성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지요. 그동안 두현의 학정에 눈물 짓던 이들이 마침내 그자가 벌받는 모습을 두 눈으로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저 두현이가 저리 될 줄이야. 하늘이 정말로 무심치 않았구먼. 내 아들을 종으로 팔아간 게 저놈이오. 이제야 원한을 푸는구려. 백성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랜 세월 억눌려 온 한이 한꺼번에 풀리는 순간이었지요. 끌려가는 두현을 향해 누군가는 삿대질을 하고 누군가는 통곡을 했습니다. 한때 그 앞에서 벌벌 떨던 백성들이었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지요. 두현은 끌려가면서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제 발밑에서 굽신거리던 백성들이 이토록 자신을 미워하고 있었다니, 평생 힘으로 억눌러 온 세상이 실은 얼마나 큰 원한을 품고 있었는지 그제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된 것이었지요.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임금은 백성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고을 백성들은 들으라. 두현에게 빼앗긴 것은 낱낱이 되찾아 줄 것이며 억울하게 부역에 끌려가거나 옥에 갇힌 이들도 모두 풀어줄 것이다. 앞으로 이 고을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내 친히 살필 것이니라. 전하 만세,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백성들이 일제히 엎드려 임금을 향해 절했지요. 굶주림과 두려움에 짓눌려 있던 고을에 마침내 새 아침이 밝아온 것이었지요. 임금은 이어 병든 막정을 가까이 불렀습니다. 막정은 겨우 몸을 가누며 임금 앞에 엎드렸지요. 전하, 이 미천한 몸을 굽어 살펴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사옵니다. 막정아, 내가 두현의 죄를 목격하고도 자식들을 지키기 위해 홀로 그 고통을 견뎌왔구나. 그 마음이 참으로 갸륵하다. 내가 부러진 다리로 그토록 지키려 한 것이 무엇이더냐. 바로 저 아이들이 아니냐. 그러하옵니다. 전하, 임금은 어의를 불러 막정의 다리를 치료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현에게 빼앗겼던 막정의 전답과 곡식을 모두 되찾아 주었지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막정아, 너는 죽음을 무릅쓰고 나라의 도둑을 밝히는데 큰 공을 세웠다. 내 너에게 이 고을의 살림을 살피는 소임을 맡기고자 하는데 어떠하냐. 저 전하, 이 미천한 몸에 어찌 그런 막중한 소임을. 미천하다니, 백성의 아픔을 아는 자만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법이다. 너만큼 이 고을 백성의 서름을 잘 아는 이가 어디 있겠느냐. 막정은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곁에 있던 남매도 아비를 부둥켜 안고 함께 울었지요. 아버지, 아버지, 이제 안 아프신 거예요? 우리 이제 안 헤어져도 되는 거예요? 더벅이가 아비의 품에 안겨 울며 물었습니다. 막정은 아들의 등을 쓸어내리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 더벅아, 이제 아무 데도 안 간다.
우리 셋이 오래오래 같이 살게다. 다 너희가 착하게 살아준 덕분이란다. 시월이는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동안 어린 누나의 어깨에 짊어졌던 무거운 짐이 이제야 내려지는 것만 같았지요. 그 광경을 지켜보던 백성들도 하나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착한 사람이 복을 받는 모습만큼 사람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것은 없으니까요. 임금은 이어 명돌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장, 그대는 억울하게 자리를 빼앗기고도 이 고을을 위해 원본 대장을 목숨처럼 지켜왔구려. 그대가 아니었다면 두현의 죄를 밝히기 어려웠을 것이요. 내 그대의 호장벼슬을 다시 돌려주고자 하니 부디 이 고을을 위해 힘써 주시오. 전하의 하해와 같은 은혜, 이 늙은이가 죽어도 잊지 못하겠사옵니다. 명돌 노인이 감격하여 엎드렸습니다. 오랜 세월 산속에 숨어 지내며 품어온 한이 마침내 풀리는 순간이었지요. 임금은 어사 도원의 노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도원아, 내가 이 험한 고을에 홀로 내려와 목숨을 걸고 진실을 파헤쳤다. 옥에 갇히는 고초를 겪으면서도 끝내 입을 열지 않아 죄 없는 이들을 지켰지. 내 충직함이 이 모든 일을 이루었느니라. 전하, 소신은 그저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옵니다. 그 마땅한 일을 하는 이가 드물기에 내가 귀한 것이다. 내 너에게 큰 상을 내리고 더 높은 소임을 맡기겠노라. 도원은 감격하여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마당에 있던 백성들도 그 충직한 어사를 향해 고마운 마음을 담아 박수를 보냈지요. 이제 남은 것은 저 어린 남매였습니다. 임금은 더벅이와 시월이를 가까이 불렀지요. 남매는 쭈뼛거리며 임금 앞에 섰습니다. 더벅아, 시월아, 그날 밤 너희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었는지 기억하느냐? 저희는 그냥 아저씨가 비에 젖으셔서 재워드리고 밥을 나누어 드린 것뿐인데요. 더벅이가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임금은 껄껄 웃었지요. 그래, 그것뿐이지. 허나 그 작은 것이 나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큰 것이었다. 너희는 배를 고르면서도 낯선 나그네에게 마지막 밥 한 술을 나누어 주었다. 그 마음이 바로 이 나라가 지켜야 할 가장 귀한 것이니라. 임금은 시월이가 그날 밤 내주었던 아비의 헌 저고리를 떠올렸습니다. 그 작은 손이 젖은 옷을 갈아입혀 주던 온기를 임금은 결코 잊지 못했지요. 내 너희에게 넉넉한 곡식과 전답을 내리마. 그리고 더벅이 너는 배움의 뜻이 있거든. 내 좋은 스승에게 그를 배우도록 도와주마. 시월이 너는 무엇을 갖고 싶으냐? 시월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배시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안 아프시고 더벅이랑 다 같이 배불리 먹을 수 있으면 그걸로 좋아요. 아, 그리고 엿도 가끔 먹고요. 그 천진한 대답에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임금도 껄껄 웃었지요. 그래, 그리하마. 엿은 내 앞으로도 잊지 않고 보내주마. 그렇게 도틀골에 다시 봄볕 같은 웃음이 찾아왔습니다. 두현에게 수탈당했던 백성들은 재산을 되찾았고 억울하게 옥에 갇혔던 이들은 풀려나 제자리로 돌아갔지요. 병든 막정은 다리가 나아 이 고을의 살림을 맡게 되었고 명돌 노인은 다시 호장이 되어 백성을 보살폈습니다. 임금은 며칠을 더 이 고을에 머물며 백성들의 형편을 두루 살폈습니다. 그러고는 환궁하기 전 다시 한번 산골 오두막을 찾았지요. 예전에는 다 쓰러져 가던 그 오두막이 이제는 새 지붕을 얹고 말끔히 고쳐져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볕이 환하게 들었고 남매의 얼굴에도 화색이 돌았지요. 처음 이 집을 찾았던 그 밤, 오두막은 폭풍 후에 잠겨 어둡고 스산했습니다. 새는 지붕 아래 병든 아비가 앓고 곤줄인 남매가 떨고 있었지요. 그러나 이제 그 집에는 따뜻한 볕이 들고 웃음소리가 넘쳤습니다. 어둠에 잠겼던 오두막에 마침내 환한 아침이 찾아온 것이었지요. 아저씨, 또 오셨네요.
시월이가 마당으로 뛰어나오며 임금을 반겼습니다. 그 손에는 임금이 준 엿이 들려 있었지요. 임금은 그 어린 것을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그래, 또 왔지. 우리 시월이 잘 지냈느냐? 네. 아버지도 이제 안 아프시고 더벅이는 글 공부 시작했어요. 다 아저씨 덕분이에요. 집 안에서 더벅이도 뛰어나왔습니다. 손에는 글씨 연습을 하던 종이가 들려 있었지요. 예전에 그 주눅든 얼굴이 아니라 밝고 씩씩한 소년의 얼굴이었습니다. 임금님 오셨어요. 저 이제 글자 많이 배웠어요. 나중에 꼭 훌륭한 사람이 돼서 임금님처럼 백성들 돕는 사람이 될 거예요. 오, 그거 참 대견한 말이로구나. 그래, 너라면 반드시 글이 될 수 있을 게다. 임금은 더벅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러고는 방 안에 있는 막정에게도 인사를 건넸지요. 막정은 이제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을 만큼 다리가 나아 있었습니다. 전하, 이 누추한 곳까지 다시 걸음을 하시다니요. 몸 둘 발을 모르겠사옵니다. 누추하다니. 나에게는 이 집이 대궐보다 더 귀한 곳이니라. 이 집에서 나는 참된 백성의 마음을 배웠으니 말이다. 임금은 남매와 막정과 둘러앉아 예전처럼 소박한 밥상을 함께 했습니다. 이제는 멀건 나물죽이 아니라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이었지요. 하지만 임금에게는 그날 밤 남매가 나눠준 멀건 죽의 온기가 여전히 잊히지 않았습니다. 임금은 남매를 바라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대궐 깊은 곳에 앉아 있었다면 결코 알지 못했을 백성의 삶. 두 발로 직접 백성의 문턱을 밟았기에 이 어여쁜 인연도 이 억울함을 바로잡을 기회도 얻은 것이었지요. 임금은 문득 그날 밤 스스로에게 되뇌었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뜻을 온전히 깨달았지요. 임금의 눈은 대궐이 아니라 백성의 문턱에서 뜨는 법이니라. 백성의 문턱을 밟지 않고서는 결코 참된 임금이 될 수 없느니라. 임금은 한양으로 돌아간 뒤에도 이 도틀골의 남매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따금 사람을 보내 곡식과 엿을 전했고 더벅이가 자라 훌륭한 인물이 되었을 때는 나라의 큰일을 맡기기도 했지요. 훗날 더벅이는 어릴 적 다짐대로 백성을 아끼는 어진 관리가 되었습니다. 가난한 이의 서름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그가 다스리는 고을에는 굶는 이가 없었지요. 시월이 또한 곱게 자라 이웃을 돌볼 줄 아는 따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임금은 그 귀로도 대궐에만 머물지 않고 틈틈이 미복 차림으로 백성의 문턱을 밟으며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느 고을에 억울한 일이 있는지, 어느 집에 굶는 이가 있는지 두 발로 직접 살핀 것이지요. 그리하여 그 시절 백성들은 참으로 어진 임금을 만나 태평한 세월을 보냈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전해져 옵니다. 아무리 낮고 가난한 자리에 있어도 남을 향한 따뜻한 마음 하나가 얼마나 큰 복을 부르는지를 말이지요. 그리고 참으로 백성을 위하는 마음은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문턱에서 비로소 눈을 뜬다는 것을 말입니다. 폭풍우 치던 밤, 낯선 나그네에게 마지막 밥 한 술을 나누어 준 어린 남매. 그 작고 따뜻한 마음이 온 고을의 억울함을 풀고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모질어도 사람을 향한 정만은 결코 헛되지 않는 법이지요. 그 밤, 남매가 건넨 하룻밤의 온기가 이토록 큰 물결이 되어 돌아올 줄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